침묵과 시간의 무게. 지위가 땅속 깊이 있거나 하늘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끔 깨달을 때가 있다. 가장 평범한 예로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 이것은 진리다. 이 진리를 어기고 함부로 말을 뱉었을 때에는 이미 그 말은 칼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입은 활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 하였다. 하고 싶은 말 한번 시원하게 했다가 죽은 사람 얘기를 해보자. 자유주의 사상이 전 유럽을 휩쓸었던 19세기 초 러시아의 자유주의 세력들은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혁명을 모색하고 있었다. 드디어 1825년 12월 26일 니콜라이 1세가 즉위하는 날 이들은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시도는 니콜라이 1세에 의해 단 두 발의 포탄 발사로 진압되고 말았다. 이때 주동자 콘드라티 릴레이프라는 사나이는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대에 오른 그의 목에는 밧줄이 걸리고 그는 허공에 매달려 죽는 순간에 우연히도 밧줄이 끊어졌다. 그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목숨을 건졌다. 이 순간 그는 의기양한 목소리로 이를 지켜보던 군중을 향해 외쳤다. 보세요. 러시아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밧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는 밧줄이 끊어져 살아남는 사형수는 그것이 하늘의 뜻인 것으로 여겨 살려주는 당시의 관례에 따라 자신도 살아나오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니콜라이 1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정말인가? 그러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군. 그 즉시 사면장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이튿날의 교수대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다. 설화도 이런 설화가 없다. 가히 구화지문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싶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없지 않았다. 해방 직후에 청년단 단장으로 제법 힘께나 쓰면서 웬만한 사람은 별로 안중에도 두지 않을 만큼 배포도 있는 김윤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의 청년단은 남노당 일파들의 공산당 패거리들과 거의 매일이다시피 육탄전을 벌이던 때였다. 당연히 이승만 박사가 은근히 지원하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시절이기도 하였다. 어느 날 호기를 부리면서 부하를 대동하고 이 박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비서실에 들어서자 비서실장인 이기붕이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였다. 이 박사를 만나러 왔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대답을 준비해 둔양한댔습니다. 박사님이 좀 전에 외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뒤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공교롭게도 이 박사가 비서실 문을 열고 나와 이기붕에게 무슨 지시를 하고 나서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본 김윤근이라는 사람은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화가 났다. 너 왜 계신데도 안 계시다고 했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그 힘센 주먹으로 이기붕의 가슴팍을 밀었다. 이기붕은 약골이었다. 발라당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기붕으로서는 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창피스러웠을까. 가슴속에 응어리가 졌을 것이다. 몇 년이 흘러 6.25가 났다. 정규군만으로는 북한군을 대적하기 어렵게 되자 정부는 청년단원을 중심으로 국민방위군을 조직하였다. 이때 김윤근은 육군준장으로 국민방위군사령관이 되었다. 1.45태로 이 방위군을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방위군 간부들이 횡령하는 바람에 방위군에게 지급할 부식이나 장비 내지는 피복 침구까지도 모자라 병사들이 아사하거나 봉사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5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탈출하거나 증도에 쓰러져 더 이상 부대를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 언론과 국회에서는 연일 책임자 처벌과 방위군 해체 주장이 하늘을 찔렀다. 이때 신성모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그 후임으로 이기붕이 부임하였다. 이기붕의 지시로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되고 군사법정이 열려 김윤근과 부사령관 등 간부들이 피의자석에 앉았다. 사건의 조사 결과는 사령관인 김윤근은 소문과는 달리 사복을 채운 바 없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모든 음모는 부사령관의 소행이라고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모두가 사형이었다. 국방장관의 집행만이 남았다. 장관의 결심으로 형이 집행될 수도 있고 감형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기붕은 모두의 사형 집행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왕년에 이기붕과 김윤근의 악연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추어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 못지않게 평범한 진리로 우리는 시간은 진실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시간의 신 크로노스를 사람의 형상으로 그릴 때에는 언제나 날개 달린 노인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본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이 빠른 시간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해 본 사람이어야 비로소 허위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가면을 벗기려니 그의 손에는 거대한 낫이 반드시 쥐어져 있어야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볼까 싶어 한쪽 손에는 모래시계를 쥐고 있도록 한 그림도 있다. 실제로 16세기 이태리의 화가 브론치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시간과 사랑의 알레고리라는 그림을 보면 시간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고 있다. 비너스와 큐피드의 에로틱한 그림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울부짖는 한 노파와 남녀의 탈과 비둘기, 꽃을 든 어린 소년과 좌우손은 뒤틀리고 하체는 온통 무시무시한 뱀과 맹수의 다리 같은 것이 달려있는 어린 소녀가 있는 그림. 사뭇 어지럽다. 전문가의 해석으로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 욕망과 기만과 질투와 위험 같은 것이 뒤따르는 거짓 사랑의 실체를 시간의 신이 밝혀내는 장면의 그림이라고 한다. 이 그림이 말해주는 결론은 결국 어느 경우이건 거짓은 시간의 신에 의해 파헤쳐지고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얼마나 평범한 진리인가. 진실을 밝히는 시간과 금으로 평가받는 침묵과의 무게 차이는 얼마나 될까 자못 궁금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도 끝까지 자기를 속이려 한다.